국민 라디오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희생, 배려, 이런 말들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만이 답이다. 이런 말은 진실일까요?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요.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보다 스치듯 찾아오는 사랑이 왜 이래 손쉬워서 사랑만이 답이다. 이 말에 더 크게 공감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진 않겠죠. 사랑이 근데 지속되든가 말입니다. 그걸 유지하느라 얼마나 고단한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돈이나 명예가 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인간에게 선물합니다. 바로 안온함이죠. 평화입니다. 여름날의 대청마루, 겨울의 아랫목 같은 느낌입니다. 그나마 사랑이, 그래도 사랑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까닭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 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위험한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목이 불륜이라는 책입니다. 네, 내용도 당연히 그렇겠죠. 예, 요즘에 또 그 드라마에서도 유행이 예. 불륜이 이제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의외로 책에서는 그런 오히려 좀 더 앞서 나갈 것 같은데 책에서는 좀 잘 안 쓰는 소재이기도 하죠. 특히 제목으로는요. 제목을 안 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불륜 얘기 아닌가요? 네, 위대한 그렇죠. 명작들도 그 안에 불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뭐 밀회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드라마는 좀 과감하게 유혹 이렇게 쓰는데 요즘에 근데 그 책에서는 제목을 좀 더 아름답게 비유적으로 쓰는데요.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인데 이 처음에 제목을 뭐 영어로는 어덜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목을 정했을 때 전 세계 이제 40개국에서 출판을 하는데 다 편집자들이 반대를 했겠죠. 네. 근데 파울료가 고집을 부렸다면서요? 네, 이 제목은 안 팔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배우자한테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냥 내가 정한 제목이다. 그리고 그런 걸 피하면 안 된다. 소재를 위험을 감수하겠다. 그 위험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또 자랑스럽게 막 그 출판한 번역된 세계국에서 다 뭐 1위를 하고 있대요. 네. 제목 불륜으로야 뭐 그랬겠습니까? 작가의 지명도도 좀 작용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작품을 내는 것마다 항상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제가 이제 매주 책을 한 권씩 골라오는데, 웬만하면 제가 이제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가 베스트셀러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미 뭐 다른 언론이건 뭐든 뭐 방송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국민 TV에서까지, 저의 방송에서까지 이거를 베스트셀러를 홍보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긴 했는데, 이제 이 코엘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요. 또 뭐 전 그 미 클린턴 대통령이 휴가철에 읽고 싶었던 뭐 책이다. 그 파울로 코엘료 작품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전 세계에 이제 유행처럼 퍼져 나갔는데 또 휴가철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휴가 가셔서 뭐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해서 그냥 한번 쓱 읽어볼 만한. 네, 그리고 소재, 뭐, 소설의 소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소재로도 사실 마땅치 않은 소재잖아요. 불륜이라는 게. 뭐,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너는 불륜을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일상 대화로 하기도 힘들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 대화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꺼내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네. 따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같이 모여서 욕을 하는 거지. 뒷담화로. 네, 그걸 좋다라든지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런 그 사회적 계약인 결혼을 그런 신성함을 깨고 누군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서 모욕하고 뭐 뒷담화를 하는 건데요. 이 책은 실제로 주인공이 불륜을 저지르는 10년차 부인이고요. 그래서 그 부인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륜을 조금 뭐 옹호할 수도 있고 미화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아주 그 불륜이라기보다 탈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 생활에서 나와서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그냥 너무 평범한 일처럼 벌어지는데요. 드라마에서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뭐 처음에는 사랑일 거야 아닐 거야 뭐 이러다가 또 그 상대방의 와이프를 막 질투했다가 뭐 이게 그 과정은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막 풀어놓습니다. 저자가 지금 나이가 70대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주인공이 31살의 여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코엘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뭐 이제 출판사 서평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31세 여자의 심리를 그렸다고 하지만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지 못했고요. 좀 이렇게 그 에세이 쓰듯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좀 끊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성도 틀리고 저자가 아무리 그래도 나이 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보통 연애할 때 막 정말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연애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더 뜨거울 거라고 이제 환상을 보통 갖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환상을 갖습니까? 예, 더 우리 사랑이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지금은 이제 만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일부분만 보여주니까 그게 내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360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잠깐 만나서 그 모습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근데 결혼하면 더 많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의 폭이 커지고 넓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건 모순 아닌가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나마 자신 있는. 그죠? 정돈된 부분들을 보여준 그 나머지 것들. 90도였다면 나머지 270도는 사실은 좀 흐트러진 것들. 흔히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흐트러진 것들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내 사랑이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죠. 착각에 가깝죠. 그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지만 내 나머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상대방도 아마 같은 마음이겠거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겠거니 이러면서 사실 연애를 하게 되거든요.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왜 나한테 비밀이 있는 거야? 뭐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안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을 이제 뭐 했는데 사실 뭐 결혼하셨지만 매 시간 뭐 10년, 20년 계속 연애하듯이 뜨거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과다 연소돼요. 오버버닝이 되면 네. 그 단명해요. 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10년 차예요. 네. 31살이니까 21살 때 결혼했나 봐요. 너무 빨리 결혼했지만 지금 이제 10년 차밖에 안 됐다고 해야 될지 10년이나 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제 그 감정이 남편과의 감정이 무덤덤해지고 어떤 질투도 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뭘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공포심 내지는 그러면서도 모험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이 가정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이제 여인으로 나옵니다. 사람마다 그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생활 방식의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무리 없이 물론 신혼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10년도 안 살았는데 그냥 부부가 아닌 남매가 돼버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남매면 나쁜 건가요? 좀 무서워서 죄송한데요. 남매끼리는 뽀뽀 같은 걸 하지 않죠. 네. 가족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그래서 이제 이 여주인공은 가족 안에서 이제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막 우울증이 왔는데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엔진을 심장을 돌릴 만한 거를 자기 남편이나 가족한테서 찾은 게 아니라 외부로 눈을 돌려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외부의 남자를 찾게 되는 거죠. 동창을. 네,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런 건. 아, 그런가요? 네. 우리도 주로 이제 동창 왜 그러냐면 그 유년의 기억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낯선 사람과 만났을 때 처음에 느끼는 경계심 이런 것들이 일단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친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아, 전에 알던 그런 감정이 남아 있어서. 예. 그리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일단 공통 소재가 있으니까 너 옛날에 뭐 이랬는데 너 기억 안 나? 뭐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내가 너 좋아했다?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여기 여주인공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짧은 키스 정도? 뭐 이 정도 했던 친구인데 16살 때 만났었고 지금 31살이니까 거의 뭐 14년. 14년 지나서 만났는데 다시 16살 소녀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의 공유되는 기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게 둘 다 그 외모가 망가지진 않았나 봐요. 그렇게.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만약에 그걸 분석을 한다면 심리적 무대가 글로 갔을 뿐이지 두 사람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체가 글로 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일 수 있어요. 대화의 무대, 심리적인 무대가 그때 걸 꺼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글로 갔다 16세 소녀가 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지금 얘기는 그때의 얘기로 하는 게 사실은 아닌데 이미 결혼 10년 차에 주부로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게다가 16살 때 그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은 그 희망찬 새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결혼 생활에 무기력해지고 뭔가 뭐 다른 탈출구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너무 속박당하고 있다, 자유가 없을까, 이런 찰나에 16살 감정을 되살리게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삶의 그 새로운 동력을 찾은 기분이었겠네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안정적이고 착한 남편과 가족과 이런 그 자기의 완벽한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 소설의 줄거리가 계속 두 사람이 뭐 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막 대시하다가 이제 뭐 만나자 이러면 남자가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춘기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거절하기도 하고 그럼 또 여자가 막 끈질기게 뭐 나는 남에게 이제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어. 내 사랑은 내가 쟁취할 거야. 예. 당신이 아무리 나를 거절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쟁취할 거야.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지만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파울로 코엘료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몇 년 살았나 봐요. 오래 예, 살았나 봐요. 살았다고 그러죠. 예, 예. 그러면서 그 제네바를 그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그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더 잘 사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러면서 스위스 사람들에서 좀 나오는데 그냥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뭐 스위스를 그냥 뭐 시계나 조금 기계나 만들고 뭐 털이나 깎고 이런 데로 알게 만들자. 아무도 못 오게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뭐 그냥 뭐 중립국이고 은행이 뭐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안정적이고 굉장히 부유한 스위스라는 제네바라는 도시의 이제 여주인공인데 이 여자도 너무나 완벽한 여자로 나옵니다. 키까지 나와요. 키가 173에 68kg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여자라고 자기가 얘기하고요. 스스로. 예. 그리고 남편이 뭐 대형 투자 기금의 소유주면서 뭐 그 경제지 빌랑이라고 하는데 그 스위스 뭐 그 경제지인가 보죠. 빌랑이 발표하는 가장 부유한 스위스인 300인에 든대요. 남편이. 부잣집 사모님이네요. 네. 그래서 뭐 남자들에게는 욕망을 여자들에게는 질시를 불러일으키는 여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밝히는. 그럴 만합니다. 네. 근데 또 남편은 너무나 자상하고 절대 뭐 늦지도 않고 부인한테 완벽히 땡돌이구나.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아이들도 사랑하고 예. 질투도 안 하고 여자가 이제 여자 또 린다라는 주인공인데요. 린다가 집에서 주부가 아니라 남편의 힘으로 또 제네바 유명 신문사 기자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커리어를 쌓고 있어요. 자기 일도 있고 집에는 보모가 있고 집안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평온한 가족이죠. 그러면은 아이들도 있고. 예. 그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조금 지루하다 아니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 일을 찾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이제 어떤 욕망이라 그럴까요? 네. 해보자 하는. 네. 그런 대상을 찾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왜 그렇지 않고 사랑해서 찾으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런 유명 신문사 기자이지만 아까 제가 제네바에 대해서 제가 스위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안정돼 있고 너무 안정돼 있구나. 쓸 기사라는 게 그냥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담 기사 말고 쓸 게 없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캔들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뭐 불륜을 했다든지 이런 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은. 오로지 국가의 재정을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줄였거나 잘못해서 뭐라 그러죠? 낭비했을 네네네. 경우. 그럴 경우만 나서지 그 사람이 뭐 스캔들이 있거나 불륜을 했거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스위스 국민들은. 특이하네요. 예, 그런 데서 이제 기사거리를 찾으려니까 별게 없는 거죠. 별게 없고. 그리고 이제 길에서는 그냥 뭐 매일매일 권태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또 안정적인 집안이 있고 이런데 우연히 그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또 이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부유한 그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마리안이란 여자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재선을 노리는 또 유명 정치가로 성장해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네. 그래서 또 당선이 돼요, 재선에도. 근데 그 부인 마리안이라는 이제 남자친구였던 그 고등학교 동창은 야코프란 사람인데요. 네. 그 야코프의 또 부인은 세계에서 가장 뭐 큰 제약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대요, 가족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온 주인공들이 네. 정말 어디 드라마에도 나오기 힘든 우리나라 구성인 거예요. 막장 드라마 그 캐릭터들이 모인 것 같은데. 뭐 상속자들 보는 듯한 거기에 이제 가련한 한 명의 주인공은 나와야 되는데 주인공마저도 너무나 부족할 거 없고 풍족하고 이런 안락한 삶을 누리는. 코일리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가난한 캔디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아무도 그래야 안 성공한다라고 나옵니다. 말을 해줘야 되겠네. 네, 주인공이 한 4명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두 부부가 나오는데 아이들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아이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좀 동떨어진, 지금 일상이랑 동떨어진 주인공들이 나와요. 근데 이 린다가 뭐 그 야코프를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일탈하면서 둘이 연애를 하면서 마리안을 보게 되는데 네. 뜨끔하겠죠. 뭐 공식학생들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금발에 푸른 눈에 그리고 제네바 또 무슨 대학의 조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네, 자기도 훌륭한데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점 저 여자를 부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사람의 공통적인 건가 봐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그러면. 네, 여기 뭐 표현에 무자비하게 부셔버리고 싶은 여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질투가 이게 아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남자인데 그 남자 옆에 더 멋진 여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자는 스스로를 자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뭐 서로가 부부간에 합의만 돼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관계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유로운 뭐 그 잠자리를 해도 자기는 용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린다 좀 평범한 여자라고 할 수 있죠. 린다는 그 마리안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와 적의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를 내가 소유했다는 느낌이 들면 아울러서 그 소유에 대한 성취감도 있지만 그 여자를 무찔렀다는 것, 그런 승리감도 있겠네요. 네, 한참 또 열애 둘이서 막 알콩달콩 만날 때는 처음에는 되게 의식했었는데 그 마리안을 이제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돼요. 이 남자가 이제 내가 차지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남자가 조금 그렇게 나오면 다시 이제 저기를 불태우면서 뺏긴 것 같아서. 쟤를 어떻게 파멸시킬까 이런 거를 또 고민하게 되고요. 이 책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무서워. 막장 드라마의 줄거리를 따라가곤 있지만 거의 스위스판 막장 드라마 아닐까요? 그런데 줄거리 이제 스토리텔링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책이 코엘료가 세심하게 그 감정 표현을 끊임없이 써나가거든요. 묘사 위주로. 뭐 줄거리 하나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내 심정은 이런 거고 주로 여주인공 심정이지만요. 그 상황을 계속 사랑이란 이런 거야, 뭐 아니면 뭐 일탈이란 이런 거야, 아니면 두려움이란 이런 거야, 우울증이란 이런 거야, 이런 걸 막 이제 풀어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읽다 보면 줄거리보다는 심리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서 자기의 여정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독자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감정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막 그 감정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또 왜 그 윗도래 아니면 결혼하고 10년 차 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클 수도 있겠어요. 네, 오히려 더 공감대가 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심리는 뭐라 그럴까요?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린다는 남편을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식은 거죠. 10년 만에. 식은 건가요? 조금 이렇게 저쪽 좀 가라앉아 있는 거지? 식은 건 아닌데 우리가 그게 저는 26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식었다 안 식었다의 문제라기보단 조금 이렇게 먼 곳에 있다 가까운 데 있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온도가 달라진다기보단. 그러니까 난로가 하나 있다고 시작해요. 결혼이란 사랑이란 난로가 하나 있는데 처음엔 둘이 난로에 바짝 붙어 있어요. 뜨겁게. 근데 어느 순간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그 난로는 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난로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딴 거 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식었다라고 하지만 식은 건 아니에요. 가까이 가보면 여전히 그 난로는 따뜻해. 근데 우리는 자꾸 식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데.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그 연애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휘가 좀 달라지는 걸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도 보여지지만 이제 이 스위스 이 너무나 아무것도 뭐 위험한 일도 없고 너무나 안전한 스위스에 살고 있는 린다가 삶의 무렴에 빠졌는데 이 남자 야코프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정치인 인터뷰 때문에 만난 거지만 기자로서.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서 뭐 첫 번째가 그냥 가볍게 어떻게 또 그 충동적으로 서로 키스를 하고 헤어졌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자친구가 물어봅니다. 남자친구라고 하기 힘들죠. 이제 옛날 남자친구죠. 예. 당신 행복해? 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여태까지 1인자한테 당신 행복해요? 아니면 너 행복해? 뭐 이제 남편이 예. 당신 행복해?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니까 뭐가 부족할 것이며 네.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민망할 수 있으니까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이제 보통 레퍼토리가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제 나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도 막 가시하면서 경치적으로나 하면서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뭐 이런다는 둥 결혼 생활 유지한다는 둥 이런 근데 얘기를 알고 흘리는 봤더니 거죠. 그 파란 눈에 멋진 미녀였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하고 감정이 없다 이제는 자기 결혼 이렇게 뭐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편한테 나중에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이런 거를 탈출구로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별로 아무 그렇죠? 관계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털어놓게 돼요. 내가 우울증이 생겼다. 라고 해서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 인생에서 부족한 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옛날 남자친구는 당신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편은 당신 부족한 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는 남편한테 실망하게 되는 거죠. 혹시 현실적인 질문을 해준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연애 감정에 빠지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캐치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뭘 채워주려고 부족한 게 뭐지? 당신 그러면, 요즘 뭐 필요한 게 뭐야? 이렇게 네. 물어본 거죠. 혹시나 뭐 갖고 싶은 게 있나 아니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린다는. 어리석은 자요. 사랑에 빠진 자는 모두 어리석어요. 그래서 연애를 잘 하시려면 이런 포인트를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사랑에 빠진 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식 문제에 있어서 부모보다 어리석은 존재는 없거든요. 네.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현명하게 하진 않아요. 뜨겁게는 해도. 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행복하냐? 그런 질문을 하면 좀 난감하겠네요. 행복해 그러면? 저는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린다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게 뭐 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자기가 행복한지 찾고 있는 거고 네.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게 뭐 있어라는 건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어봤을 때 네. 기죽기 싫어서 나 행복하다 얘기했는데 남자가 계속 아니야 당신은 불행해 눈에 씌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나랑 같은 뭐 슬픔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작업을 하는구나. 네. 참. 그것도 기술이기도 하고 또 용기도 필요하고 뻔뻔함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코엘리의 책이니까 나름의 재미도 있고 스토리보다는 지금 현경 씨 말씀대로 묘사들, 심리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심리 맞다. 이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렇게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줄거리가 뭐 별로 없을 테니까.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데 왜 불행할까요? 행복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라는 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 건데 마치 백화점에서 무슨 핸드백 고르듯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루한 행복보다 짜릿한 불안을 찾게 됩니다. 후유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겠지만 결국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사실 이건 예전에 다 경험했던 것들인데 아니라고 고집부리는 거죠. 자유로운 연애 상태라면 상대를 바꾼 것에 불과하겠지만 이게 기혼자라면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은 부정하더라도 다리를 건너오는 순간에 불태워버린 거죠. 다 잃거나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현실로 돌아갑니다. 아닌 척 담담하게
일생을 지탕하겠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좋다면 뛰어들어도 됩니다. 손익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구태여 위험한 일을 벌일 만큼 설렘이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사랑도 처음에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는 거 잊으셨습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나 어느 누구와도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정의 대체 대조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